어젯밤 사이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폭우와 뇌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시 민주당 연방하원 예비선거 여론조사 결과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이민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가 한국을 넘어 북미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2026 피파 월드컵 경기 티켓 1000장을 시민들에게 $50에 제공하는 추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클로스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학교폭력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밤사이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폭우와 뇌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하철 노선도 침수 여파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순식간에 강처럼 변했습니다. 메모리얼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주말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엔 다소 아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 뉴욕 일대에 쏟아진 강한 비는 도로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곳곳에서는 차량들이 불어난 물을 피해 방향을 돌려야 했고 일부 운전자들은 침수된 도로에 갇히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퀸즈 빌리지의 햄스테드 애비뉴에서는 버스가 물이 찬 도로를 지나갔고 프레시 메도우 지역에서는 우회로로 들어섰던 차량이 깊은 물에 갇히는 피해도 전해졌습니다. 쿠퍼 애비뉴 인근 지하차도에서는 차량 2대가 물에 잠기면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브루클린 킹스 하우웨이 인근에서는 대형 나무가 도로를 막았고 퀸즈 우드 헤이븐, 오존 파크 등에서도 차량 피해와 정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전력 공급도 끊겼습니다. CBS 뉴욕은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때 10,000명이 넘는 주민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우는 지하철 운행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MTA에 따르면 폭우 당시 F노선은 퀸즈 큐가든스 유니언 턴파이크역과 자메이카 179 스트리트역 사이 운행이 중단됐고 J노선도 크레센트 스트리트역과 자메이카 센터 팔슨스 구간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E와 M, R 노선도 일부 열차가 중간역에서 회차하거나 다른 노선으로 우회하는 등 변경 운행도 했습니다. 특히 서트핀 블루버드, 아처 애비뉴 JFK 공항역에서는 침수가 보고됐습니다. 이번 폭풍은 한여름 같은 더위 뒤에 찾아왔습니다. 강한 비와 뇌우가 지나간 뒤 뉴욕 일대 기온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주말 날씨는 해변이나 야외 행사에 좋은 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일요일도 구름이 많고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당일인 월요일은 비교적 나아지겠지만 구름이 많고 소나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침수된 도로를 차량이나 도보로 지나지 말고 특히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는 우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민주당 연방하원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10선거구에선 5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후보 줄리원 시의원이 출마한 7선거구는 새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픽스 11 뉴스와 에머슨 칼리지, 더 힐이 공동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민주당 연방하원 예비선거에서 관심이 쏠렸던 10선거구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선거구에 출마한 전 뉴욕시 감사원 브래드 랜더 후보가 57% 지지를 얻으며 현역 의원인 댄 골드먼 연방하원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댄 골드먼 후보의 지지율은 23%를 기록했으며 미결정 유권자는 20%로 조사됐습니다. 10선거구는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를 포함하며 주거비, 이민정책, 대외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12선거구는 혼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카 레셔 뉴욕주 하원의원이 22%,
알레스 보레스 후보가 2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리며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선거구에는 두 후보 외에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손자인 잭 슐러스버그가 출마해 11%, 전직 변호사 출신인 조지 콘웨이가 10% 지지를 기록했으며 전체 유권자의 32%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선거구는 맨해튼 미드타운과 어퍼 웨스트사이드, 어퍼 이스트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경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87%가 현재 경제 상황을 나쁨 또는 보통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 7선거구 역시 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인 클레어 발데즈 후보가 23%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브루클린 보로장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가 21%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줄리원 뉴욕시의원은 13%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43%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판세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편 뉴욕 한인들이 밀집 거주해 있는 퀸즈 플러싱과 엘름허스트, 포레스트 힐스 등 아시아계 비중이 매우 높은 6선거구의 경우 현직 5선 의원인 그레이스맹 의원과 이에 맞서 한인 척박 후보가 도전장을 낸 상황입니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그레이스맹이 약 85%, 척박 후보가 15%의 지지를 받았고 선거 자금 규모에서도 맹 의원이 약 6배에서 7배 많은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여론과 자금, 구조면에서 모두 현직 의원이 우위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5선 현직 의원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형성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동시에 한인 투표 참여율이 크게 늘고 중도 및 제3후보의 표가 박 후보에게 재분배되는 등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이변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이민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일각에서는 귀화 시민의 연방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들어 신규 이민 판사 82명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판사는 정규직 이민 판사 77명을 포함해 임시 이민 판사 5명으로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민 판사는 연방정부가 추방하려는 비시민권자에 대해 실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무부 산하 행정부 직원입니다. 새로 임명된 판사들 중 상당수가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변호사, 검사 또는 군 법무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민법원 구조 개편을 이어와 2기 취임 당시 미국 내 이민 판사는 700명 이상이었지만 지난 1년간 100명 이상의 판사가 해임되면서 올 초 600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신규 임명을 통해 전체 인력을 다시 700명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히며 이민자 추방 재판 적체 해소와 불법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망명 허가 기준과 보석 석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시스템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를 임명함에 있어 연방정부의 추진을 돕는 단속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남부국경 불법 입국 및 망명 신청 증가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미결 이민 사건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실정으로 일부 사건은 판결까지만 수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이후 적체된 재판 규모를 400만 건에서 약 350만 건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낸시 메이시스 연방하원 의원은 귀화 시민의 연방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귀화 시민이 연방의회 의원이나 연방판사, 상원 인준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자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메이스 의원은 미국의 법을 만들고 판사를 인준하는 사람들은 오직 미국에 대한 애국심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출생 귀화 시민인 민주당의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야팔 의원은 귀화 시민이 되는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다며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귀화 시민 출신 의원 26명이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9명, 공화당 소속이 7명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가 한국을 넘어 북미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한인 여성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한국 사업 운영권 회수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한국을 넘어 북미에서도 청원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은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닷ORG를 통해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신세계그룹의 한국 스타벅스 사업 운영권 회수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인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홍보에 넣은 것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에 활용한 부적절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탱크데이라는 표현은 5.18 당시 계엄군 투입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관련 컨텐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행사 담당 임원은 해임됐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내부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타벅스 앱 탈퇴와 카드 환불을 인증하는 이른바 탈벅 운동이 확산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불매와 배달 거부 움직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행안부 행사나 이벤트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도 시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기업이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감수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깊이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2026 피파 월드컵 경기 티켓 천장을 시민들에게 $50에 제공하는 추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15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오는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최대 2장까지 구매할 수 있고 무료 왕복 버스도 제공되지만 결승전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가 시민들을 위한 저가 티켓 추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 뉴저지 월드컵 호스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뉴욕 시민 대상 월드컵 티켓 1000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한 장당 $50로 당첨자에게는 멜라이프 스테디움까지 가는 무료 왕복버스 교통편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주민입니다. 신청은 오는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 legy.nyctix.com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시민은 하루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고 하루 접수 인원은 최대 5만 명으로 제한됩니다. 당첨자는 6월 3일 이메일로 통보되며 통보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최대 2장까지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티켓을 양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첨자는 신분증이나 급여 명세서, 임대계약서, 모기지 서류, 최근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거주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도 미리 전송되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 당일 버스 탑승 장소에서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상 경기는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7경기입니다. 조별리그 5경기와 32강전 1경기, 16강전 1경기에 나눠 배정됩니다. 다만 7월 19일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티켓은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월드컵 티켓 가격이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뉴욕 시민들에게 월드컵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은 아니고 AI 기업들이 모델을 사전에 공유하는 자발적 협력 체계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AI와 사이버 보안을 겨냥한 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첨단 AI 모델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정부가 해당 모델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AI 개발업체들이 고위험 또는 최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와 사전에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초안에는 공개 최대 90일 전까지 AI 모델을 정부와 공유하고 은행이나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기관에도 사전 접근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의 의무 승인제는 아닙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상 기업이 출시 전 정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 프로그램에 AI 기업들을 포함시키는 자발적 협력 모델에 가깝습니다. 백악관 내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강력한 AI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양측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논의의 배경에는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있습니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AI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험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서명 시점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당초 오늘 서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예정됐던 서명 행사를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AI 기술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사이버 안보 위험은 미리 점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충분한지 더 강한 정부 감독이 필요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일대 학교들이 학교 폭력 및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에서 발생한 학생 폭행 사건부터 교사의 성추행 의혹까지 학교 측의 관리 보고 의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클로스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학교폭력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테나킬 중학교의 한 학생이 워싱턴 DC로 떠났던 현장 학습 도중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교사의 감독 없이 방치된 상태였고 피해 학생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으며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 학생이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대응과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클로스터 교육위원회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고 밝힌 상태지만 학교 괴롭힘 대응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버겐 카운티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서 최근 1, 2년 사이 카운티 내 여러 교육구에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분리 및 징계가 미흡했거나 거듭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막지 못했거나 책임을 피해 학생에게 전가했다는 소송과 논란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례로 페어론, 포트리,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고등학교가 언급됐으며 포트리의 경우 과거에 한 수학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포트리 중학교 졸업생 최소 3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교사가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과거 유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교 측 역시 초기 대응과 신고 의무 미이행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23년 뉴저지 베이빌에서 학교폭력 영상 유포 후 10대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뉴저지주 전체를 넘어 전국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유가족은 학교가 반복적인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의 학생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전역에서 학교 폭력, 성추행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교육당국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회가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 선상에 11층짜리 신축 건물 2개 동을 개발하는 토지 사용 허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147-14 노던 블루버드 선상으로 총 389세대의 주거 유닛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최대 116세대는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공급됩니다. 건물에는 소매점과 커뮤니티 시설 약 280대 규모의 주차 공간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가 확산하면서 미국이 입국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1일 이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 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관 국경보호국은 덜레스 공항에서 해당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과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에볼라 확산 위험을 이유로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일부 외국 국적자의 입국도 제한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이번 에볼라 확산이 주변국으로 번질 경우 상당히 심각한 팬데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미국 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한국어가 영어와 스페인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분석 업체 비주얼 캐피털리스트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방 센서 수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엘라바마 몽고메리 일대와 관련 협력업체 진출 등 한인 경제권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뉴욕, 조지아 등 13개 주에서는 중국어가 영어와 스페인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해변 시즌을 앞두고 롱아일랜드 인근에서 상어가 포착됐습니다. 해양연구단체 오서치에 따르면 길이 9피트 8인치의 백상아리 퀸트가 수요일 파이어 아일랜드 남쪽 해상에서 추적됐습니다. 또 다른 백상아리 놀이는 지난 8일 햄프턴스 해안 가까이서 포착된 뒤 최근에는 메인과 캐나다, 뉴펀들랜드 쪽으로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개나 물고기 떼가 보이는 해역에는 상어가 접근할 수 있다며 해수욕객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변 수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 세이브 더 사운드 조사에서 뉴욕시 관할 롱아일랜드 사운드 해변 11곳 가운데 8곳이 DSF 등급을 받았습니다. 브롱스 일부 해변 3곳은 최하 등급인 F를 받았고 퀸즈 와이스톤과 더글라스톤 일부 해변도 낮은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들 해변은 배설물 오염을 나타내는 세균 수치가 높아 수영 수질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